네, 지금부터 제4회 뉴시스 한류 엑스포 개회식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오늘 이 행사의 진행을 맡게 된 머니투데이 방송 앵커 박민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국내 최대 민영 뉴스 통신사 뉴시스가 주최했습니다. 그리고 외교부, 문화체육관광부, 서울특별시 의회, 한국콘텐츠진흥원, 서울관광재단이 후원했습니다. 올해로 저희 뉴시스 한류 엑스포는 4회차를 맞이합니다. 한류라는 단어만 들어도 사실 마음 한켠이 무언가 가깝게 느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류라는 이 번져나감이 확산될수록 세계 시장의 많은 이들이 또 우리를 가까이 느끼게 될 겁니다. 과거에 올드보이라는 영화가 유행했을 당시에요. 한국에 오던 외국인들이 그렇게 산낙지를 찾았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손흥민 선수가 아이스크림 광고를 찍었더니 세계 시장의 아이스크림 수출이 올해 상반기 늘어나고 있다는 소식도 접했고요. 어찌 보면 간접 경험을 통해서 직접 경험으로 그리고 직접적인 구매로 이어지기 때문에 아티스트와 기업을 필두로 한 이 한류의 번져나감은 우리나라 경제에도 큰 축이 될 수 있지 않을까 문득 그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자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이 그동안 한류를 잘 이끌어 주셨고 또 앞으로도 이끌어 나가실 분들이니까 여러분들께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잘 부탁드립니다. 라는 마음으로 저희가 상을 전달해 드리고자 이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사실 작년에는 코로나19로 인해서 직접 뵙지는 못했었는데요. 온라인으로만 인사를 드렸는데 올해는 이렇게 많은 분들 모시고 행사를 함께 할 수 있어서 굉장히 더 기쁩니다. 올해는 수상 아티스트와 기업 또 끝까지 축하 공연이 가득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리 함께 해주시면서 이 공연들까지 같이 즐겨주시길 바랍니다. 자, 이제 본격적인 시작 해볼 텐데요. 첫 순서로 김형기 뉴시스 대표님의 개회사를 듣겠습니다. 박수로 맞아주시죠. 안녕하십니까. 뉴시스 대표 김형기입니다. 여러분들 너무 감사하고 반갑습니다. 이 자리를 만들어낼 때까지 음으로 양으로 도와주신 모든 분들께 먼저 감사 인사드립니다. 우리 사회자께서 말씀하셨다시피 한류라는 단어 이 자체는 참 한마디로 뿌듯함을 주는 개념입니다. 멀리 그 아슬아하게 보였었던 글로벌 무대를 바로 한국의 앞마당으로 성큼 끌어올 수 있었던 힘, 그 현실감, 한국인으로서는 참 기분 좋은 느낌입니다. 특히 한류가 고마운 것은 문화력이라는 점입니다. 문화는 실체가 있으면서도 또 동시에 실체가 정형화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묘한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훔쳐갈 수도 없고 베낄 수도 없고 또 역사와 함께 흐르니 끊기지도 않습니다. 이 문화력을 바탕으로 형성된 국가 이미지, 국가 브랜드는 자체로도 굉장히 귀한 자산입니다. 하지만 여타 영역과 융합할 때 부과되는 가치는 측량 불가입니다. 시작은 K-팝이지만 이제는 K-드라마, K-스포츠, 심지어 요즘은 K-에티켓이라는 개념으로까지 활동 영역 또는 그 영향력의 범주가 커지고 있습니다. 산업과의 콜라보는 또 완전히 다른 새로운 세계이기도 합니다. 관건은 지속해서 발전할 수 있느냐라고 보여집니다. 역사적으로 볼 때 문화의 숙명은 국가의 힘하고 앞서거니 뒤서거니 하면서 함께 가는 모습입니다. 문화력이 지속이 된다면 국가의 힘도 지속이 됩니다. 또 동시에 국가의 힘이 지속이 된다면 문화력도 지속이 됩니다. 이 때문에 한류는
단지 문화 영역의 노력만으로 제한되지는 않습니다. 우리 사회 전반의 지속적인 성장과도 연동돼 있다고 뉴시스는 바라보고 있습니다. 제4회 한류 엑스포는 그동안 한류를 글로벌 무대의 주역으로 키워준 우리 사회의 모든 영역에 대한 일종의 평가서입니다. 특히 한류의 선봉에서 문화력을 키우고 나아가 국가 브랜드력을 높여온 문화예술인의 노고에 대한 치하이기도 합니다. 뉴시스는 앞으로도 한류의 선봉에 선 수많은 아티스트들, 기업, 단체들의 노력에 주목하고 응원할 것을 약속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김영기 뉴시스 대표님의 개회사 전해드렸습니다. 말씀 주신 대로 지속 가능한 한류를 위해서 저희 뉴시스와 함께 여러분이 앞으로 잘 이끌어 주시리라고 믿습니다. 자, 이어서 축사 말씀 전해드릴게요. 서울특별시 의회 김형기 의장님이 자리해 주셨습니다. 박수로 맞아 주십시오. 여러분 반갑습니다. 특히 제4회 뉴시스가 개최하는 한류 엑스포 정말 뜻깊은 행사입니다. 여러분 좀 헷갈리시죠? 대표님은 김형기, 서울시의회 의장은 김현기. 헷갈리지 않아요? 그러나 헷갈릴 것은 없습니다. 제가 형이고 대표님이 동생입니다. 가나다 선으로 그렇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반갑고요. 문화는 그 나라의 품격입니다. 문화가 없는 나라의 격이란 것은 상상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대한민국에는 한류가 있습니다. 이 한류가 대한민국의 품격을 높이고 세계 속에 대한민국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참으로 대단한 일 아닙니까? 국동의 조그만 나라에서 세계를 주도하는 문화 선진국이 되었습니다. 이 중심에 참석해 주신 여러분이 계시고 특히 이 이슈를 선점해서 주도적으로 이끌고 계신 뉴시스 관계자 여러분 그리고 대표님 감사합니다. 여러분 대표님과 뉴시스 관계자 여러분에게 큰 격려와 감사의 박수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이러한 한류의 중심에는 역시 도시가 있어야 됩니다. 그 도시는 바로 서울입니다. 서울시에 오신한 정무부시장님 참석해 계십니다만 서울시가 이를 지원하고 주도적으로 창출해내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저희 서울시에도 최선을 다해서 지원하겠습니다. 그리고 제 지역구가 강남입니다. 한류의 중심은 대한민국이고 그 또 중심은 서울이고 그 중심에 강남이 있습니다. 앞으로 강남구 출신 의원으로서 더 적극적인 지원을 해드리겠다는 약속을 분명하게 드립니다, 여러분. 그리고 오늘 제가 시상을 하게 되는데 제가 가장 좋아하는 변호사 우영우의 주인공 강태호 군에게 제가 시상을 합니다. 어디 계세요? 저기 계시네요. 하여튼 저는 여러모로 영광스럽고 즐겁고 기분 좋은 행사입니다. 다시 한번 제4회 K엑스포 한류의 전당인 대한민국 수도 서울에서 뉴시스가 주최하는 이 행사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김형기 서울특별시의회 의장님의 축사 전해드렸습니다. 힘을 좀 가득 받게 되는 축사였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말씀 주신 대로 여기 계신 분들의 역할 굉장히 중요할 것 같고요. 무엇보다 중요한 지원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저희 잘 기억하면서 의장님의 성함까지 꼭 여러분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이어서 오신환 서울특별시 정무부 시장님의 축사 말씀 전해 듣겠습니다. 자리 부탁드립니다. 박수 부탁드릴게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서울특별시 정무부시장 오신환입니다. 오세훈 서울시장님께서 큰 관심을 갖고 계십니다. 특히 매력적인 글로벌 탑5 도시를 만들겠다고 생각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 무엇보다도 한류의 중요성을 잘 알고 계시고 그 축하의 마음을 담아서 제가 대신 이 자리에 왔습니다. 다시 한번 뉴시스 2022년도 한류 엑스포 진심으로 축하드리고 우리 뉴시스의 김형기 대표님 또 특별히 앞서 지원을 강조하시고 약속해 주신 강남에 지역구를 두고 계신 우리 김현기 의장님 정말 든든합니다. 예, 서울시가 그 역할을 함에 있어서 파트너로서 우리 의장님께서 함께 해주시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90년대 아시다시피 드라마와 음악으로 시작한 한류는 지금의 다양한 분야에서 특히 산업을 통해서 확장되고 우리 대한민국의 국격을 넓혀가고 있습니다. 거기에 중심에 여기 계신 분들이 함께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저력을 우리는 이미 확인한 바가 있습니다. K-팝이나 드라마, 영화 등 단순히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콘텐츠는 한류 팬들의 열광적인 관심 속에서 응원에 힘입어서 전 세계 문화 산업을 리드하는 글로벌 대중문화로 자리를 잡았습니다. 우리 서울시는 여기에 안주하지 않고 미식이나 패션, 웰니스 등 K컬처 전반을 뷰티 산업으로 포괄해서 서울의 미래 먹거리 산업으로 육성해 나가고자 합니다. 올해는 서울시가 그 첫 번째 시도로 9월 말부터 10월 초까지 서울 뷰티 위크, 서울 뷰티 트래블 위크 등을 개최하고 뷰티 관련 축제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앞으로 서울은 한류 콘텐츠를 통해서 전 세계에 알려진 서울만의 매력을 더해서 보다 많은 관광 콘텐츠를 접목시켜서 매력 도시, 매력 특별시 서울로 만들어 가겠습니다. 서울은 미래 감성 도시, 또 문화로 연결되는 도시를 캐치프레이즈로 앞서 말씀드린 글로벌 탑5 도시를 만들기 위해서 그 비전을 그려 나가고 있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트렌디한 유행의 도시 서울의 도약을 여러분들 함께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외람되지만 저는 대학에서 연기를 전공한 연기자였습니다. 한예종 연극원 연기과 출신으로 특히 한류에 대한 큰 관심을 갖고 특히 우리 대한민국의 문화예술을 적극 응원하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오늘 이렇게 한류 엑스포를 개최해 주신 뉴시스에게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오늘 수상하게 되시는 여러분들께도 다시 한번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참석하신 모든 여러분들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네, 서울특별시 오신환 정무부시장님이 축사 전해주셨죠. 두 분의 축사를 전해 듣는 동안 정말 축하의 마음을 가득 담아 이 자리에 참석해 주셨구나라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요즘 새롭게 해외 시장에 진출하는 아티스트들 예를 들면 걸그룹, 보이그룹이 되겠죠. 그들의 초동 앨범 판매량이 과거와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빠르게 늘어난다라고 합니다. 그 말은즉슨 어느덧 한류, K-팝, K-미디어 콘텐츠 이런 쪽에 어느 정도의 신뢰가 쌓여 있다라는 거죠.
그 과정이 있기까지 많은 분들의 노고가 분명 켜켜이 숨어 있었을 겁니다. 앞으로 그 신뢰도 더 높여가서 저희 세계시장에 저희 이름을 더 크게 떨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본격적인 시상식을 시작하겠습니다. 첫 순서입니다. 서울시장상, 서울시의회장상 시상이 있겠습니다. 서울시장상은 조금 전에 축사 도움 주셨던 오신환 서울특별시 정무부시장님이 도움 주실 건데요. 한 번만 더 무대 위로 자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서울특별시장상은 상장과 상패, 꽃다발을 전달할 겁니다. 한류기업대상 시상하겠습니다. 제4회 한류기업대상 서울특별시장상 주식회사 신세계DF입니다. 축하드립니다. 무대 위로 올라와 주시죠. 신세계DF는 코로나19, 세계 경기 침체 등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왕성한 한류 스타 마케팅과 다양한 이벤트를 통해 해외 관광객 유치에 기여하였습니다. 특히 일본, 중국에 편중됐던 과거와 달리 최근에는 동남아 인플루언서 초청 행사를 개최해서 동남아 관광객 유치에 힘쓰고 있습니다. 서울시장상 기업부문 대상 신세계DF 위는 한류 확산과 한류 중심지로서 서울시 인지도 상승에 기여한 바가 크므로 뉴시스가 주최한 제4회 뉴시스 한류 엑스포 한류기업 대상에서 수상자로 선정됐기에 이 상을 드립니다. 2022년 8월 25일 서울특별시장 오세훈 대독 축하드립니다.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상패와 꽃다발을 중앙으로 두시고 사진 촬영이 있겠습니다. 네,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신세계DF였습니다. 네. 뭔가 박수를 쳐야 할까 말아야 될까 고민되실 때는 일단 박수를 함께 해주시는 걸로 선택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자, 이어서 상을 전달할게요. 첫 번째 한류 문화대상 서울시장상 수상자는요, 배우 이선빈 씨입니다. 축하드립니다. 무대로 자리해 주시죠. 배우 이선빈 씨는 술꾼 도시 여자들에서 현실감 있는 연기로 호평을 받았습니다. 국내 OTT 최초 2022 칸 국제 시리즈 페스티벌 비경쟁 부문에 초대돼 작품성을 인정받았습니다. 티빙의 최고의 흥행작으로 손꼽히는 술꾼 도시 여자들은 국내 OTT 시장은 물론이고요. 세계적으로 입소문을 타면서 한국 드라마와 한국에 대한 해외 관심을 유도했습니다. 서울시장상 문화부문대상 배우 이선빈 위는 한류 확산과 한류 중심지로서 서울시 인지도 상승에 기여한 바가 크므로 뉴시스가 주최한 제4회 뉴시스 한류 엑스포 한류 문화대상에서 수상자로 선정됐기에 이 상을 드립니다. 2022년 8월 25일 서울특별시장 오세훈 대독 축하드립니다. 네, 기념 촬영이 있겠습니다. 네, 만나 뵙기 어려운 이 배우분님을 모셨는데 저희가 그냥 보내드리기엔 조금 서운합니다. 그래서 간단한 수상 소감 저희 전해 듣도록 할게요. 네, 안녕하세요. 배우 이선빈입니다. 반갑습니다. 굉장히
떨리는데 일단 먼저 저한테 이렇게 뜻깊은 상을 주셔서 너무너무 영광이고 감사드린다는 말씀 전해드리고 싶고요. 요즘에 굉장히 한국 컨텐츠가 전 세계적으로 사랑을 받고 있다는 걸 굉장히 많이 느끼고 있는데 저도 앞으로도 또 이 한류의 컨텐츠들이 많은 사랑을 또 받을 수 있도록 오래오래 받을 수 있도록 저도 열심히 활동하면서 일주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배우 이선빈 씨였습니다. 이선빈 씨는 저도 책임을 지셔야 되는 게 제가 이선빈 씨의 작품 때문에 티빙에 처음으로 가입을 했고요. 그 뒤로 아직까지 따박따박 월 구독료를 내고 있습니다. 앞으로 많은 활약으로 저의 구독료에 보답을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어서 두 번째 한류문화대상 서울시장상 전달합니다. 수상자는 가수 강다니엘 씨입니다. 축하드립니다. 가수 강다니엘 씨는 엠넷 보이그룹 결성 오디션인 프로듀서 101 시즌2에 출연해서 1위를 차지했지요. 짧은 시간 동안 101의 센터로 활동하며 큰 인기를 얻었고요. 또 K-팝 솔로 남성 가수 최초로 미국 MBC 간판 토크쇼 켈리 클락슨 쇼에 출연했습니다. 널리 한류를 알리고 있는 분이시죠. 서울시장상 가수 강다니엘, 내용은 전과 동일합니다. 2022년 8월 25일 서울특별시장 오세훈 대도 축하드립니다. 박수 부탁드릴게요. 네, 다시 한번 축하드리고요. 역시 귀한 분 모셨으니까 강다니엘 씨의 수상 소감도 잘 전해 듣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강다니엘입니다. 네, 저는 앞에 선배님과는 다르게 지금 현재 하고 있는 프로그램으로 여러분에게 지금 인사를 드리고 있는데 앞으로도 이제 다양한 저의 가수로서의 형태로서의 활동이나 아니면 저도 이제 한류 문화에 알리기 위해서 이바지하면서 열심히 일조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상 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작년에는 이 댄스 신드롬을 불러일으켰던 이 스트릿 우먼 파이터의 MC로도 활약을 하셨는데요. 정말 다방면에서 한류를 알리고 계십니다. 다시 한번 단체 촬영 있겠습니다. 먼저 수상하셨던 신세계 DF 그리고 배우 이선빈 씨 다시 한 번만 무대 위로 올라와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네, 사실은 지금 저희가 살아가면서 많은 분들이 평소에 행하시는 일이 어디를 가든 인증샷을 남기는 거지 않겠습니까? 저희가 사실 오늘 사진 촬영이 조금 많이 있을 예정입니다. 하지만 그 또한 같이 좀 즐겨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오신한 정무부시장님이 부러워집니다. 그 어느 때보다도 밝은 표정이시죠? 네,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도움 주신 오신한 정무부시장님께도 감사 인사 전합니다. 네, 이어서 서울시의회 의장상에 대한 시상을 전달합니다. 서울시의회 의장상도 역시 상장과 꽃다발이 전달되고요. 시상을 위해서 김영기 서울특별시의회 의장님을 무대로 모시겠습니다. 자리해 주십시오. 네,
수상기업 발표하겠습니다. 제4회 한류기업대상 서울시의회 의장상 주식회사 네이버입니다. 축하드립니다. 국내 웹툰 플랫폼 최초로 유럽에 진출했습니다. 우수한 한국의 대중문화 콘텐츠를 세계에 널리 알리면서 글로벌 콘텐츠 시장에서 독보적인 선구자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의회 의장상 기업부문 대상 네이버. 위 기업은 한류 확산과 한류 중심지로서 서울시 인지도 상승에 기여한 바가 크므로 뉴시스가 주최한 제4회 뉴시스 한류 엑스포 한류 기업 대상에서 기업 부문 대상 수상자로 선정됐기에 이 상장을 드립니다. 2022년 8월 25일 서울특별시의회 의장 김형기 축하드립니다. 과거에는 사실 우리가 만화 변방국이었습니다. 미국이나 일본 등에 밀려서요. 하지만 지금은 K-웹툰 해외 결제액이 그 어느 때보다 높다라고 하네요. 그 역할을 톡톡히 해주셨던 게 아닐까 싶습니다. 네이버 웹툰 플랫폼 저도 열심히 보고 있습니다. 이어서 개인 부문 되겠습니다. 한류 문화대상 서울시의회 의장상 개인 부문 주인공인데요. 앞서 힌트를 저희 받았습니다. 수상자는 배우 강태훈님입니다. 축하드립니다. 자리해 주십시오. 네, 박수 부탁드립니다. 최근에 방영했던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를 통해서 국내는 물론이고요. 해외에서도 신드롬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네, 가까이서 뵈니 너무 잘생기셨습니다. 베트남 한류 선두 주자이시기도 한데요. 앞으로의 활약 저희 기대해 볼게요. 서울시의회 의장상 문화부문 대상 배우 강태욱. 위 사람은 한류 확산과 한류 중심지로서 서울시 인지도 상승에 기여한 바가 크므로 뉴시스가 주최한 제4회 뉴시스 한류 엑스포 한류 문화대상에서 문화부문 대상 수상자로 선정됐기에 이 상을 드립니다. 2022년 8월 25일 서울특별시의회 의장 김형기 축하드립니다. 네, 기념 촬영이 있겠습니다. 네, 강태호 배우님께도 저희가 수상소감 전해드릴 텐데요. 실례가 되지 않는다면 저희 드라마에서 그렇게 마음 한켠에 울렸던 그거 한 번만 부탁드릴게요. 변호사님 한 번만. 어떤 거요? 변호사님 한 번 불러봐 주시면 안 될까요? 변호사님. 네, 감사합니다. 네. 죄송합니다. 긴장해가지고요. 네. 네, 안녕하세요. 네, 배우 강태호라고 합니다. 네.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가 끝난 지 오늘 딱 일주일이 되는 날인데요. 이렇게 얼마 안 된 이 시기에 이 좋은 자리에 초대해 주시고 이런 의미 있는 상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전 세계적으로 많이 사랑해 주신 팬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린다는 말씀 꼭 전해드리고 싶고요. 저도 앞으로도 K 문화에 대해서 더욱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배우가 되도록 노력할 테니까 많은 기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시 한번 축하드리고요. 조금 전에 했던 대로 저희 앞서 상 받으셨던 분들 다시 한 번만 위로 올라와 주시길 바랍니다. 주식회사 네이버 함께 자리해 주시죠.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오늘 상을 받으신 모든 분들께 다시 한번 여러분 힘찬 축하의 박수 부탁드릴게요. 시상식이라는 것 자체가 굉장히 기분 좋은 행사이고요. 또 한류 시상식이라서 더더욱이 유쾌하게 진행해 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많은 분들께 상을 전달해 드렸고요. 또 많은 분들께 또 전달을 해 드릴 예정인데요. 그 전에 오늘 또 특별 강연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인바운드 한류, 인바운드 서울을 주제로 세 분의 강연자를 만나 뵙게 될 텐데요. 첫 번째 강연자는 한국학으로 손꼽히는 글로벌 석학입니다. UCLA 존 덩컨 명예교수님의 영상 강연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지금 곧장 만나보시죠. My name is John Duncan. I am a retired professor of Korean history at UCLA. I have been teaching, I was teaching Korean studies at UCLA for 30 years until I retired. Before that, I got my PhD at the University of Washington, and before that, I got my bachelor's degree at Korea University here in Seoul. And before that, I was a soldier in the US Army on the DMZ. I'm afraid I like the older stuff more than the newer stuff. I have a tendency, for example, Morishige for me was very moving, but that's very old stuff, right? I am fascinated by the popularity of K-pop and particularly of BTS. Not only in the United States, but throughout the world. And so I would have to say that I am very intrigued by that phenomenon. K-Wave has changed a great deal. The kind of dramas that were being produced, say, back in the 1970s and 1980s and the 1990s tended to be very historically oriented and to try to be realistic. I've noticed that some of the more recent productions have been much more imaginative, involving things like time travel and those kinds of experiences. And so I think it's much more entertaining for the audiences, but it's probably less true historically. I think that Koreans have shown themselves to be very imaginative. There is a stereotype in the West that East Asian people, Japanese and Koreans, are not very imaginative, not very creative. I think that is just a false notion on the part of Westerners. I think that in many ways East Asians have shown themselves to be very creative, and I think we see that kind of imagination, that kind of creativity in the kind of cultural products, the cultural contents that are being produced in Korea today. The reason I started working on that area is because the Korea Foundation asked me to when they were setting up their e-school program. However, it was something I was very happy to do. The reason why is that my hometown is in Arizona, and we had a very large Mexican population in my hometown. And so I've always felt a certain affinity for Mexico and for Latin America. And in fact, until the United States Army sent me to Korea and changed my plans, my intention was to study and live in Latin America. So for me, it was a nice fit to bring together two parts of the world that I very much care about. Well, we can think about the Japanese case. In the 1970s and the 1980s, Japanese popular culture, anime, manga, movies, Kurosawa's films, for example, whatnot, were very popular. But by the 1990s, interest had dropped, and now there's not very much interest in. People are still interested in anime and manga, but they are not much interested in Japanese film or Japanese television dramas now.
I think part of that has to do with changes in Japanese society. In the 1970s, 1980s, Japanese society was very confident and very outward looking. But after the Japanese economy began to stagnate, starting in the 1990s, then the Japanese themselves, I think, changed a little bit. They had less confidence, less interest in looking outward. Will that happen in Korea? I'm not sure. One can never predict the future course of an economy with any confidence. But one big difference between Korea and Japan is that Korea has remained much more open than Japan. For example, if you go to any American university of high quality, and you will find large numbers of Korean students who are studying there, both as undergraduate students and as graduate PhD students. If you go to the campuses of Korean universities, you'll find that very many of the faculty have been trained in the United States, in Great Britain, in Germany, in Canada, and places like that. By contrast, if you go to Japanese universities, you find very few Japanese students going to study overseas, and you find very few foreign trained scholars in the Japanese faculties. So I think Korea is more open than Japan. And I think that kind of openness should be maintained if we want to continue to see this kind of growth and popularity in the Korean wave. There's a project that I have always been very interested in but have not had time to pursue. And that was the question of to what extent did the common people, the ordinary people of the second half of the Joseon period, particularly the period after the Imjin-Waeran, to what extent did they have a sense of themselves as Koreans? Was there some sort of national consciousness among them? To see to what extent these people had some sort of consciousness of themselves as belonging to what we might call a nation today. That happened, of course, when I was serving in the United States Army. I was young, 18 or 19 years old. I was inexperienced. But I found Korea to be really very interesting. Very interesting, not so much because it was different or exotic, but because Korea seemed to offer a model for a different kind of social life. I was unhappy with what I perceived as the excessive individualism of American society. And what I saw in Korea was a society where the group took precedence over the individual, be it the family or the school or whatever. I think that, for example, if we look at K-pop, it's of course very interesting, very lively, but it's also very disciplined. These people are very closely trained, they're closely monitored, and that has worked very well. But at some point they may have to sort of loosen up and let the performers be more themselves. So that could be one change that might be beneficial. Whether it's going to happen or not, that's another question entirely. But certainly that seems like one possibility for the future. Right now, the Korean wave is riding very high because of things like Squid Game and some of these other productions. And also, if you watch a lot of the Korean television dramas, like the Squid Game, they tend to show the negative side of Korean society. And that's also a negative side of American society in other places, which is one of the reasons why these non-Korean audiences want to watch them. But I'm a little concerned because if we focus too much on the negative aspects of Korean society, that may give a false image of Korea to the audiences overseas. And so I think we should be a little bit careful about that. 저는 한류 전공 교수는 아니고 한국 전근대 역사를 공부하는 학자이지만 그래도 한류 또 이 K-pop 아주 전 세계적으로 판을 치고 있고
그리고 그것으로 인해서 많은 젊은 사람들이 한국에 대해서 공부를 하려고 하는 그런 현상이 일어났으니까 제가 감히 이 인터뷰에 수락했습니다.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는 말씀을 드렸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존 덩컨 교수님의 말씀 전해 들었습니다. 이 자리에 계시지 않다라는 걸 알면서도 왜 이렇게 감사한지요. 한국에 대한 따뜻한 애정이 느껴졌습니다. 군 복무 시절 한국에서 있었던 일을 추억하면서 다시 한국에 돌아오고 싶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40년간 조선 왕조에 대해서 연구를 했고 그 관련 분야 권위자가 되신 분이라고 하죠. K-팝과 K-콘텐츠가 나아가야 될 때 이러한 부분을 좀 더 유의해 주세요라고 얘기하시는 것도 결국 한류에 대한 이미지를 신경 썼던 겁니다. 많은 애정이 느껴지네요. 자, 존 덩컨 교수님의 말씀 전해 들었고요. 다음은 경희대학교 경영대학원의 김상균 교수님 모시겠습니다. 메타버스와 한류의 미래 특별 강연을 청해 듣겠습니다.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인지과학자 김상균입니다. 네. 조금 전까지 스타분들이 쓰셨던 자리에 제가 쓰니까 저까지 스타가 된 것 같은 기분 좋은 착각이 듭니다. 제가 오늘 준비한 이야기는 메타버스와 한류의 미래입니다. 지금 너무 한류가 전 세계에서 엄청난 힘을 발휘하고 있는데 어떻게 하면 이 힘이 유지될까? 그리고 유지되는 걸 넘어서서 더 큰 물결을 만들어낼까? 그런 이야기를 제가 연구하는 메타버스랑 연결을 해가지고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저는 사실 평상시에는 집에서 주로 한류를 즐겼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현장에 오는 경우 거의 없고 TV나 유튜브를 통해서 열심히 봤던 것 같아요. 근데 제가 한류를 즐겼던 방식은 그러니까 1.0 숫자 1입니다. 첫 번째 방식. 그런데 제가 관찰하다 보니까 새로운 방식으로 한류를 즐기는 분들이 전 세계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첫 번째가 이런 모델이죠. 우리가 익히 알만한 드라마나 음악을 바탕으로 그걸 웹툰화 시키기도 하고 어떤 분들은 애니메이션을 열심히 만들기도 하고요. 저도 얼마 전까지 저 우영우 드라마를 열심히 봤는데 저게 궁금했어요. 해외에 있는 분들은 그 드라마를 보시면 어떤 생각이 들까? 문화가 다르잖아요. 일단 드라마에서 굉장히 매 회차마다 나오는 김밥을 또 잘 모르실 거 아닙니까? 그런 것들. 근데 그게 또 유튜브를 찾아보니까는 해외에 있는 팬들이 드라마를 보면서 다양한 또 소감들을 올리시고 계십니다. 이 방식은 저보다는 좀 더 열심히 보시는 분들이죠. 저는 아무리 많이 봐도 이런 걸 만들거나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1.0의 소비 방식이었고 이분들은 2.0의 뭔가 즐기는 방식을 채택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제가 작년에 굉장히 재미난 현상을 한 가지 발견했습니다. 넷플릭스에서 드라마 오징어 게임이 올라왔는데요. 오징어 게임이 올라오자마자 저는 이제 메타버스 연구자니까는 여러 메타버스 플랫폼에 오징어 게임이 어떻게 표현되고 있을지 이게 너무 궁금했습니다. 막 찾다 보니까는 불과 한 일주일 정도 됐을 때 미국에 있는 유명한 메타버스 플랫폼의 모습인데 오징어 게임 콘텐츠가 수천 개가 올라와 있습니다. 여기서 수천 개란 말은 뭐 드라마 오징어 게임을 불법으로 복제해서 올려놓은 그런 게 아니라 오징어 게임의 세계관이나 등장인물들을 바탕으로 추가적인 창작을 한 결과들이 올라오고 있었습니다. 동영상으로 제 뒤에 잠깐 나오고 있는 영상들이 그 중에 일부인데 한 일주일 정도 됐을 때 오징어 게임을 이렇게 해볼 수 있는 공간이 만들어졌어요. 제가 드라마를 보다 보니까 그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가 만약에 드라마의 주인공이라고 하면 저 장면에서 어떤 행동을 할까? 그런 거 궁금하잖아요. 근데 그런 거를 실제 해볼 수 있는 공간이 만들어졌습니다. 자, 이렇게 침대방에서 깨어나는 씬부터 해가지고 드라마의 주인공이 돼서 무궁화꽃이 피었습니다 하고 그다음에 뽑기도 뽑고 이런 것들을 이들이 모여서 합니다. 근데 되게 신기한 건 우리가 만들어 놓은 드라마보단 화면이 굉장히 멋이 없어요. 전문적인 용어로 구리입니다. 구리나면인데도 하루에 수백만 명이 들어와서 전 세계인들이 즐기고 있어요. 왜 그러냐 하면 화면에 좀 작게 나오지만 각각의 사람들 머리 위에 이름이 적혀 있죠. 내가 주인공인 겁니다. 드라마를 가만히 보고 본 드라마를 웹툰으로 옮기고 이걸 넘어서서 이 공간에선 내가 좋아했던 아티스트의 아바타,
나도 아바타 대 아바타로 드라마를 살아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말 좋아하는 분들은 하루 종일 여기 붙어 있더라고요. 오징어 게임 이렇게 밀어보게 하면 반나절이면 충분히 볼 수 있을 텐데 2, 3일 동안 여길 떠나지 않고 계속 이들만의 이야기를 만들어 갑니다. 추가적인 또 이걸 드라마 시켜서 자기들끼리 돌려보고 즐거워하기도 하고요. 이거를 저는 3.0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저는 아직까지 1.0에 머물러 있는데 세상이 3.0까지 와버렸습니다. 지금부터 이 2.0과 3.0의 차이에 대해서 조금은 더 깊게 들어가서 한번 볼까 합니다. 이게 바로 2.0. 2.0은 플랫폼, 유튜브다, 인스타그램이다, 틱톡이다 이런 플랫폼을 통해서 무언가를 만들어 사람들이 올립니다. 근데 참 신기한 건 이들은 열심히 콘텐츠를 2차, 3차 가공해서 확산시켜주고 있는데 돈을 벌긴 벌어요. 근데 돈을 버는 건 우리의 콘텐츠를 즐기는 팬들이 버는 게 아니라 플랫폼 사업자가 광고를 통해서 돈을 벌어들이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조금 전에 보여드렸던 오징어 게임의 사례를 보게 되면 거기 메타버스 공간에 그런 콘텐츠를 만든 젊은이들 중엔 제가 인터뷰한 친구들 중엔 초등학생도 있습니다. 미국의 어떤 초등학생은 그 콘텐츠를 통해서 한 달 동안 2억 원 정도를 벌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걸 보게 되면 광고 모델이 아니라 암호화폐나 블록체인 같은 기술들이 접목이 되고 있습니다. 자, 우리한테 어찌 보면 블록체인, 메타버스 굉장히 문화 콘텐츠하고는 거리가 먼 것 같지만 이미 글로벌하게 보게 되면 우리의 콘텐츠를 바탕으로 더 독특하고 다양한 사업을 영위하는 팬들이 나타나고 있다는 겁니다. 조금 더 깊게 들어가 보겠습니다. 기존의 2.0 시대에서 팬들이 우리의 콘텐츠를 2차, 3차 가공해서 즐기던 방식은 모바일 기반이었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문제점은 팬들이 무언가를 열심히 만들어서 올리는데 올려놓고 있는 플랫폼 자체가 페이스북이다 뭐다 해서 특정 기업이 집중화돼서 폐쇄적으로 운영하는 공간이었습니다. 이 공간의 대표적인 경제적인 모델은 광고였고요. 여기서 굉장히 아쉬운 점은 제가 이제 그렇게 느끼는데 전 하고 싶은 일이 많고 좀 참여하는 걸 좋아하는데 집에서 드라마나 음악을 듣다 보면 저는 남이 만들어 놓은 드라마나 음악을 듣고만 있는 사람이죠. 이것도 나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누군가 스토리텔링하는 걸 가만히 듣고만 있는 거, 한 걸음 더 나아가고 싶은데 그렇지 못하다라는 거죠. 이 상황에서 한류 콘텐츠를 즐기는 사람들은 콘텐츠의 부가적인 생산자였어요. 웹툰을 열심히 만들어주고 그걸로 유튜브 클립을 찍고 하지만 이들은 콘텐츠의 부가적인 생산자에만 머물렀습니다. 이 콘텐츠를 합법적으로 소유하고 있는 소유권이 이들한테 없었습니다. 그런데 앞에서 보여드렸던 오징어 게임의 사례는 과연 어떤 변화를 만들어내고 있을까? 이들은 이제 모바일 기기를 넘어서서 실감 기기로 그런 콘텐츠를 즐기기 시작했습니다. 앞서 보여드렸던 오징어 게임 콘텐츠만 봐도 그것을 VR 장비를 끼고서 실제 내가 공간에 들어간 것처럼 즐기는 사람들이 이미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그런 플랫폼의 특성을 보게 되면 플랫폼 자체가 굉장히 개방적으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누구나 들어와서 콘텐츠를 만들 수 있고 이 플랫폼에 대한 소유권이나 경영 절차도 콘텐츠 창작자하고 함께 결정하는 구조를 가져가고 있습니다. 또한 무작정 광고만 유치하고 광고로 생태계를 돌리는 게 아니라 이 세상에서는 토큰 이코노미, 우리가 이제 많이 썼던 말로는 블록체인, 암호화폐 이런 기술을 통해서 특정 국가의 화폐를 넘어서는 새로운 경제 체제를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이 다음에 나와 있는 노란 글씨가 굉장히 중요한 건데 스토리텔링에 대비되는 개념, 바로 스토리 리빙이 가능해진 겁니다. 사실 이 개념 자체는 구글에서 먼저 발표한 개념이긴 한데요. 오징어 게임을 넷플릭스로 가만히 보고 있는 사람들은 스토리텔링의 시대의 소비자입니다. 하지만 그들이 오징어 게임 공간을 새로 만들고 내가 연기자가 아닌 사람이 돼서 들어가서 같이 오징어 게임을 만들어 보는 거죠. 스토리 속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스토리 리빙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굉장히 앞으로 산업적으로 문화산업에서 중요하게 볼 부분이 바로 뭐냐 하면 아바타입니다. 여러분들이 굉장히 멋있는 모습으로 제 앞에 앉아 계셔서 제가 강연하다 자꾸 쳐다보게 되는데 여러분들이 다 아바타가 될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들이 아바타가 되는 순간 여러분들은 때로는 인종을 바꿀 수도 있고 국적을 바꿀 수도 있고 과거로 돌아갈 수도 있고 미래에 더 나이 든 아티스트의 모습을 보일 수도 있고요.
때로는 여러분들이 이런 다양한 모습이 한 자리에 서가지고 나는 한 명이지만 내가 10개의 아바타로 분화돼가지고 전 세계에서 동시 공연하는 것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자, 이렇게 아티스트분들이 아바타가 되고 팬들도 아바타가 돼가지고 이야기를 함께 만들어갈 수 있는 상황, 이걸 우리는 스토리 리빙이라고 지칭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큰 변화가 생기는 지점이 이거죠. 한류의 팬들이 콘텐츠를 생산하고 그냥 광고에 의해서 플랫폼 사업자한테 돈을 벌어주는 이런 역할을 했던 곳에서 벗어나서 이제 이들이 직접 콘텐츠를 소유할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겁니다. 지금까지는 되게 낯선 개념일 수 있어요. 우리가 만든 콘텐츠니까 우리 거다. 좋습니다. 이건 맞아요. 그런데 추가적으로 생산되는 콘텐츠에 대해서 우리의 팬들과 우리가 함께 소유권을 가질 수 있는 이런 경제 구조가 충분히 가능해졌습니다. 이미 경제학적으로는 이걸 이렇게 부르고 있어요. 2.0 방식. 소셜 미디어에 뭐 많은 것들 올려줍니다. 팬 아트 해가지고. 하지만 그때 이들은 부불 노동. 그러니까 돈을 지급받지 않고 일을 했다라는 개념으로 부불 노동이라고 합니다. 부불 노동했던 팬들이었어요. 그런데 한류에 많은 팬들이 꿈꾸는 삶이 있죠. 자, 부불 노동이 대비되는 또 어려운 한자성어인데 덕업일치. 예, 덕업일치. 예, 덕업일치란 말 쓰시지 않으세요? 예. 내가 좋아하는 덕질이 돈을 벌 수 있을 때 그들이 덕업일치 됐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사실 3.0이 기대하는 미래는 덕업일치입니다. 예. 팬은 그냥 즐기는 존재로만 살아가는 게 아니라 이 팬들이 실제 그걸 통해서 경제 활동을 할 수 있는 환경, 그걸 기대하고 있습니다. 인류는 문명을 만들어 보면서 안과 밖이라는 개념을 계속 사용했던 것 같습니다. 지금 여기는 안이죠. 우리끼리 모여 있는 공간 아닙니다. 저쪽에 바깥이 있고. 이런 안과 밖이라는 경계는 어떤 물리적인 공간 디자인에만 쓰이는 게 아니라 사회 시스템에도 많이 쓰이고 있습니다. 한류 콘텐츠도 안과 밖이 있습니다. 한류를 만드는 크리에이터의 생태계 아니죠. 그 밖에서 콘텐츠를 소비하는 분들이 밖에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만들어갈 세상은 안과 밖의 경계를 조금은 흐리게 무너뜨린 세상입니다. 그래서 한류 생태계 안에 현장에 있는 여러분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있는 많은 분들이 안쪽으로 들어오도록 우리가 유도를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책입니다. 그 섬에 가고 싶다. 임철우 작가님이 쓰신 책인데요. 이 책이 이제 1950년대, 60년대에 나길도라고 하는 가상의 섬을 배경으로 한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를 보면 이런 장면이 나와요. 주인공 아이가 할머니의 무릎을 메고 누워 있습니다. 가물가물 졸고 있는데 할머니가 그때 아이한테 별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들도 할머니 무릎을 베고 누웠다라는 생각을 듣고서 이거 잠깐만 읽어 드릴 테니까 들어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모든 인간은 별이다. 이젠 모두들 까맣게 잊어버리고 있지만 그래서 아무도 미워하지 않고 누구 하나 기억해내려고조차 하지 않지만 그래도 그건 여전히 진실이다. 한류 콘텐츠를 창작하는 분들, 그다음에 아티스트 분들은 흔히 스타, 별이라고 부르고 있죠. 그런데 사실 돌이켜보면 모든 인간은 별이 되고 싶습니다. 한류를 좋아하는 전 세계 팬들의 마음도 비슷할 겁니다. 본인도 별이 되고 싶기 때문에 빛나는 한국의 별들을 자꾸 바라보는 것이겠죠. 별이 있고 일반인 이렇게 있는 게 아니라 제가 기대하는 미래는 모두가 별이 되는 세상입니다. 좀 이상하게 보일 수도 있어요. 한류의 창작자나 아티스트가 별이고 이들은 별이 아니어야지 우리가 더 빛날 것 같은데 전 생각을 좀 다르게 해봤으면 합니다. 모두가 별이 될 때 이 현장에 있는 창작자분들, 아티스트분들 그리고 한류의 미래는 더 밝게 빛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모두가 별이 될 수 있는 그런 한류를 만들어가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인지과학자 김상균이었습니다. 네, 김상균 교수님의 강연 잘 들었습니다. 메타버스의 또 감성적인 이야기까지 같이 전해주셔서 좀 더 마음에 와닿았던 내용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모두가 별이 되고 싶은 그 욕구가
자극되기 때문에 더욱더 한류는 뻗어나갈 수 있지 않을까. 우리도 앞으로 그 방향으로 좀 꿈을 꿔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메타버스와 NFT 처음에 접했을 때는 어렵게만 느껴졌는데 생각보다 이 세상은 빠르게 변화하고 있고요. 우리 삶에